예, 안녕하십니까. 교재 84페이지입니다. 교재 84페이지 펴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을에게 팔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단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첫 번째 단계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완성된 의사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발생된 편지가 을의 집 대문에 꽂혔다.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도착된 편지를 을이 뜯어봐서 읽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인식해야지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긴다라는 입법주의를 요지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를 보내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가 총 4가지예요. 요지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인데 우리 민법은요. 요지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알아야지만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는 요지주의는 표의자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하죠.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주의제는 채택할 수가 없고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이 3가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표백주의가 먼저 선택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채택한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발신부터 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뭘 취하는 거죠?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인데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신 이제 85페이지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해가지고 도달주의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에서 또 양가로 1번에서 도달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도달이 뭐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긴 하면 도달된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판례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그때 뭐가 돼요? 도달된 것이고요.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할 필요 없냐면 요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도달주의가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상대방이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인 거죠. 그래서 86페이지 오시면 판례 가지고 97년도 판례가 있는데 일단 1번은 도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여야지만 도달된 것이니까 2번 동업자 사무실에 배달됐고요. 또 신원이 불명한 사람한테 배달됐으면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가번 수령 거절.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판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안 받더라도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는 그냥 용어예요.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하고 있다면 말하자마자 상대방에게 뭐가 되겠어요? 도달이 될 테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대화자가 되는 거고,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처한테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제 옆에 제 처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편지가 제 처에게 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격기자고요.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대화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입증 책임인데 일단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상대방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죠. 그죠? 을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여기찌롱하고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이 됐고요.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현업에 나가시면 이 내용 증명 우편화가 친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도달의 간주 또는 추정을 내주는 것은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에 한한다는 거죠.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무리 내용 증명이고 등기 우편이라도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유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교재 판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용 증명 우편이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도달된 것을 뭐 해줘야 돼요? 간주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민등록지 상대방이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무리 내용 증명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요지 가능성이 결여된 것이니까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다만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됐는데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뭐한 것으로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아무리 내용 증명 우편이고 등기 우편이더라도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내용 증명 우편이 주민등록지에 배달됐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층에 보시면 도달주의 효과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철회예요. 자, 철회란 말이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죠. 그 말은 뭐예요? 도달이 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죠. 그 말이 뭐예요?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물론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표의자가 연착 불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 발신 후 사정 변경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발송을 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긴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 풀 때 요령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죽어도 아니야. 죽어도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 발신할 때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도달하기 전에 대리권이 없어지면 무권대리다. 이건 맥스예요. 왜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대리권이 없어진 것도 당연히 뭘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발신주의가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냐? 발신주의는 발송만 하면 바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그럼 만약에 우리 민법이 발신주의가 원칙이라면 저는 도달될지 말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죠. 뭐 굳이 등기속달 같은 거 안 보내겠죠. 다시 말하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측에 손해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원칙이냐면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때는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답장인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보냈습니다. 그 뭔가를 보낸 것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답장이 회신이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다시 말하면 최고 독촉을 했더니 그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답은 무권대리를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라고요? 발신주의고. 답은 채권자와 채무 인순에 대한 승낙의 확답. 마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에 나와 있는데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로 추가할 것은 사원총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뭐예요? 발신주의고요.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의다.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판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용어인데 요 사원이라는 말인데 사단 법인의 구성원을요 사자하고 원자하고 따가지고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사원이라는 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얘기고요. 가장 대표인 예가 누구냐면 요 사단법인의 가장 대표인 예가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냐면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떠올라야 되고요. 사원총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주주총회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왜 사원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왜 발신주의냐 이해하시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근데 주주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소집통지를 해야죠. 만약에 1000명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라도 빼고 소집통지를 하면 소집통지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개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따라서 만약에 이 사원총회 소집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통지한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왜요? 단 한 명이라도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주총회는 다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를 취해요. 무슨 말이죠? 사원,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뭐 하면요? 발신만 하면 소집통지를 했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뭐냐면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오는데요. 113조가 나와요. 일단 이 113조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면 알 수 있죠. 왜요? 그것은 민법이 아니라 뭐예요? 민사소송법이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DNA에 나와 있는 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니까 솔직히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 합니까?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까지가 수험적으로 기억할 거고요. 뒤에 8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흥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88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와요. 일단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의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가 의사 표시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는다. 다만 도달을 안 시키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시키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유리하다면 굳이 수령 안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 능력자는 친권자나 친권자나 후경위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그때는 도달이 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도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이제 90페이지를 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요하다는 말은 뭐죠?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민법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처음부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거, 제일 어려운 부분 우리가 지나온 거고요. 법률행위 대리 부분은 배울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까다롭고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를 푸시면 딱딱딱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 조심할 것이 뭐냐면 대리제도의 대리의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요,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주면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면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되는 거냐면요, 갑이 병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또 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을, 대리인이 했지만 그 효과는 갑,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뭐냐면 대리인인 거고요. 대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쉽게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50점짜리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00점짜리.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인데,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이고요. 또 자신이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는 뭐냐 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리를 어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꾸 대리인을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대리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거나 우리 교재를 볼 때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법정 대리인을 하면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가장 흔한 대리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럼 엄마가 뭐야? 먹지 마. 살쪄. 그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그럼 뭐라 그래요? 1시간만 오락하고 너 숙제해야 돼? 이게 대리인이 하는 일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고 대신 오락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 건지 오락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대리인은 남을 위해서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 임의대리인.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 대리를 통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땅도 살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갑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이죠. 갑은 보통 누구겠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다시 말하는 법정대리는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적 자치를 보충해주는 대리는 뭐가 되는 거죠? 법정대리가 되는 거죠. 이게 대리제도의 기능인 거죠. 이번 대리의 3명관계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등장인물이 항상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몇 명이에요? 3명.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3명관계란 말을 쓰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 대리의 본질에서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왜 을이 병가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지 않고 갑에게 발생하느냐, 요 문제예요. 요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겉보기에는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본인 행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과 을이 함께, 실질적으로는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설이가 공동행위설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요, 본인 행위설도 아니고 공동행위설도 아니고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통설의 태도예요.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다 이거죠.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느냐? 그거야 그냥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견해가 대리인 행위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요? 대리인 행위설을 가지고 책을 볼 거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누가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 해가지고 대표, 사자, 간접 대리가 있는데 대표는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드리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2번 사자예요. 자, 사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사극 같은데 잘 나오죠. 계백장군이 김유신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죠? 원소가 조조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사극 예를 들까요? 갑이 대감마님입니다. 그래서 말뚝이 노비한테 말뚝아 안방마님 좀 모셔오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안방마님, 대감마님이 오시라는 데쇼라고 얘기했다면 요 노비가 뭐냐면 사자죠. 특징은 오라는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죠? 갑. 본인이 의사를 결정한 거죠. 을은 단순히 그것을 안방마님에게 뭐 한 거예요? 전달해 준 거죠. 표시해 준 거죠.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하는 거죠.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공부는 실컷 대리를 공부하고 나서는 혼자서 뭘 떠올리는 경우가 많냐면 단순한 사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지만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단순히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주는, 단순히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자, 대리는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땅을 살 건지 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요. 얼마에 매수할지 을 스스로 뭐 하게 돼요? 결정하니까 네가 내 대신 땅 좀 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뭐예요? 대리인인데, 만약에 네가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뭐 무슨 동, 몇 동, 몇 평을 뭐 1억에 구입해라 라고 해가지고 시켰다면 실질적으로 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한번 교재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간접대리란 말이 나오죠. 가끔 나옵니다. 가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갑이 포도를 팔아야 되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서 내 포도 팔아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을은 자신의 가게에다가 포도를 놓고 판매를 하는데, 팔 때는 물론 갑의 것이라고 하면서 파는 게 아니라 상인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팝니다. 자, 병이라는 손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아이고 포도 맛있어 보이네요. 포도 1kg만 주세요 해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포도는 갑이 병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그 포도를 뭐 하게 돼요? 인도하는 거죠. 그냥 특징이 있는데 요 매매 대금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을은 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돈이 아닌 거예요. 갑의 돈이니까 갑에게 요 돈을 전달해주고 그 돈에서 뭐만요? 수수료만 떼게 되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았지만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징을 보자고요. 자, 일반적 매매 대리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도 갑이 병에게 직접 주는 거고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 간접된 대리를 가만 보시면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하고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대리는요, 가끔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어떻게 내냐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X로 만들어요. 자, 누구 포도처럼 판다고요? 자신의 포도처럼 팝니다. 자신의 이름에. 그 다음에 타인의 계산이란 말을 자기의 계산으로 바꿔서 오답을 가끔 만들어요. 누구 돈이라고요? 자신의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의 돈이니까 뭐라고요? 타인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두 번째 줄.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돈 받아봤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포도인 것처럼 파는 거죠. 법률행위라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돈도 행위자인 을이 받고 포도도 을이 대신 인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대표니가 뭐가 있죠? 위탁 매매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간접점유와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가
뒤에 계약법에서 할 거야. 아니, 간접점유는 물권법에서 할 거고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법에서 할 거고요. 실제로는 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뒤에서 할 거고요.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예요. 자, 다시 와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여야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 하나여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건데 제외되는 게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중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족법상 법률 행위죠. 왜요?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양건 2번 준법률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진 않습니다. 왜요? 의사표시가 있는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니까요. 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고요. 우측에 대리 종류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가 되고요.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예요.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만이 뭐예요? 대리인이잖아요.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대리인이 뭐 할 뿐이에요? 받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인 거예요. 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또 교재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대리의 본질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고요. 다만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는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수동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상대방 측에서 의사결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요.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따로 자세히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2절 대리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